상가 투자 전에 체크리스트 두 번째, 금액을 결정을 하고 금액에 맞는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금액대별로 투자 물건 유형들별로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용식입니다. 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상가 투자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네. 오늘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지난번에 이제 상가 투자의 편견을 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가를 볼 때 좀 넓게, 폭넓게 우리가 선택방을 찾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투자 금액을 결정을 하고 이 투자 금액대별로 맞는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물건 찾는 방법에서 넓혔으면 내 자산 상황에 맞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 거를 오늘 실제 사례로 좀 준비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상가 투자를 하면 이런 절차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 자산 상황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실자본금을 얼마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금액대에서 어떤 물건까지 가능한지를 투자 매물 파악에 대해서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바로 이 투자 매물 파악을 할 때 금액대별로 어떤 물건들이 가능한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물 파악을 했으면 여기 대출 한도가 얼마까지 나올지 은행에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뭐 개인의 신용도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최근에 보면은 상가 같은 경우, 상업용 물건 같은 경우는 한 투자 금액 대비, 매매 금액 대비 한 50에서 60% 정도까지는 대출이 대부분 나오는 걸로 체크가 되는데, 물론 신용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매물들은 그게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임대차 계약하는 순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임대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출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그동안 상담을 하고 투자 사례들을 보니까 대출은 매매가의 50%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걸, 임대소득이라는 걸 발생을 하면 그동안 부동산 투자는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만 생각을 했었어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걸 개념이 잘 안 잡히신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생각보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꽤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내가 기존에 급여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소득이 합산이 되다 보니까 세율이 꽤 크게 다가오게 돼요. 첫 해는 몰라요. 왜냐? 당장 세금이 발생 안 했으니까. 일단 임대료 잘 받을 땐 기분 좋은데, 그동안 이제 급여소득만 있던 분들은 12월에 연말정산하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상가에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게 좀 다가옵니다. 처음에 이게 뭔지 모르다가 갑자기 세금을 내고 나면 이게 좀 꽤 컸구나, 이제 그런 게 느끼게 되는데, 그때 임대사업자는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데, 유일하게 그래도 제대로 경비 처리 가능한 게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 처리 세율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매물들은 금액 투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황금성도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대출은 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상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금액대별로 투자 매물이 다른데, 제가 이걸 좀 나눠놨어요. 1억 미만에서 3억대까지 투자하는 사람들과 3억에서 10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 이 약간 투자의 매물들을 달리 봐야 되는데, 보통 1억 미만에서 3억으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4가지가 될 겁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섹션 오피스란 건 이제 그 사무실 한 칸을 사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근생시설 상가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전에 제가 섹션 오피스하고 지식산업센터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더니 약간 축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식산업센터는 뭐 감면 혜택도 있고 세율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냥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일반 세율 취득 4.6% 들어가고, 섹션 오피스도 4.6%, 근생시설도 4.6%의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물론 개인 법인에 따라서 취득세율 달라지는 중과 부분이나 이런 것도 따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율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용도 제한이 업무시설, 공장시설 일부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 오피스텔은 주거냐 업무냐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섹션 오피스는 사무실로만 한정이 되고, 사실 근생시설 상가는, 상층부 상가는 업무나 근생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나 병원, 그리고 사무실 다 활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할 때 1억 미만의 3억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상층부 상가들도 오피스텔과 그다음에 지산, 오피스를 비교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층부 상가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한사항으로 보면은 섹션 오피스나 근생은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세금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거, 그거는 그때그때 매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최근에 오피스텔이 좀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금액들이 급매물들 그리고 저가의 매물들이 원룸들 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아주 큰 취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오히려 투자의 기회로도 생각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 뭐 매매를 한다던가 이런 계획이 없다 한다면은 사실 지금 오피스텔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그건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보면은 지사는 보통 규모가 크게 나오고, 그때 지난번에 설명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인데 단지형으로 막 크게 들어가는 세대들은 뭐 땅이 뭐 10,000평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뭐 최소한 300평대 이상으로 해서 그래도 100세대 이상 매물들이면 괜찮은 매물들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입지도 역세권 업무용지 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표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어보시면 다 설명이 되는 내용이라 나머지는 좀 비교해서 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은 통상 지식산업센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동안 감정이나 이런 걸 적게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최대 80%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엔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한 60에서 80%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도가요. 오피스텔은 50에서 60%, 섹션 오피스는 50에서 70%, 상가는 50에서 60% 내외 정도 대출이 나오는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금액대로 어떻게 투자할지 이제 이런 걸 보는데, 제가 그래서 각 물건별로 약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최근에 그 이제 오피스텔과 오피스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상가는 뭐 어차피 뭐 우리가 그 실질적인 매물로 비교를 할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상가하고 오피스가 좀 비슷해 보이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좀 따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보면은 1억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사실 오피스텔밖에 없어요. 오피스텔밖에 없는데 이런 매물들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저도 좀 조사하다가 재밌었는데, 그 전세 가격이 실제로 한 6,500, 7,000인데 매매가가 6,300인 원룸형 오피스텔이 김포에 하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영종도, 제가 최근에 법인으로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고 법인 본점을 해주는 거 하다 보니까 비과밀 억제 권역의 오피스텔들만 찾아보다 보니까 인천 영종도에 이런 오피스텔도 있었습니다. 전세는 5,000인데 매매가 4,800. 이게 월세는 300에 30 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이 두 매물 다 6%가 넘어요.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다. 이럴 경우에는 매매를 하잖아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매수인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돈을 내야 돼요. 예를 들면 전세가 맞춰진 집을 산다 그러면, 전세가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 집을 4,800에 내가 오피스텔을 산다 그러면은 오히려 매도인이 200만 원을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상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주택 수 문제로 최근에 매물이 많이 출회하다 보니 어떻게든 빨리 명의 이전하고 싶은 분이 많아요. 심지어 마곡에서, 저희가 있는 마곡에서도 매매가는 1억 3천인데 전세가는 1억 4천에 계약된 매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도인이 1,000만 원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물들도 있다라는 거, 최근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 집이 뭐 종부세나 이런 거 걸릴 거에서 제한이 없는 상황이란다면은 이런 매물들로 월세를 받으면 사실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은데, 대출 끼고 하면 1억 미만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들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억대 투자 섹션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 어쨌든 사무실 그리고 상가들 이제 한 보통 1, 2억대 투자한다면 전용 면적 10평 내외 정도의 사무실이나 상가들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섹션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 그 주택 세금 규제로 반사 이익이 형성될 정도로 매매가들이 많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오피스나 상가, 소형 상가 같은 경우 최근 매매가가 많이 올라와 보니까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제가 예를 들은 마곡에 있는 섹션 오피스가 매매가 한 2억대 매물이 월세는 한 1000에 6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니까 대략 한 3%대 정도 형성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인사동에 있는 뭐 10평 내외 매매가 3억 3천짜리도 역시 수익률 한 3%대 정도. 그리고 강남, 송파, 문정 지역에 또 섹션 오피스들이 많거든요. 그쪽은 한 2%대 수익률 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수익률이 낮아진 건 매매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온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데 상층부 상가들은 아직도 5%대를 잘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서 좀 덜 인기가 있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1억 미만에서 3억 사이에 투자처, 사실 찾기 어렵죠.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보시더라도 좀 투자 물건의 폭을 넓게 본다 한다면은 얼마든지 임대 수익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주택세에도 문제 안 되는 이러한 물건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억에서 10억 내외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을 한번, 이제 이거는 사실 제 경험에 의해서 좀 물건들을 분류를 해봤어요. 이 정도 금액대에서 투자 가능한 것들, 최근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1000세대 이상 단지 내 상가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도 좋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 10평 이상, 1000세대 이상에 만약에 그 주변에 중심상업지가 없고 약간 고립된 지역이라 한다면 더 좋을 거예요. 이럴 경우 장점은 고정수요나 임대 안정성이 높아요. 고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 그 단지 내에는 추가 상가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어쨌든 그 단지 내에는 더 이상 필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업종은 편의점이나 마트, 미용실, 그 다음에 이런 업종들, 생활 편의시설 업종들로 가져간다 한다면 이 안정성은 되게 높아요. 단점은 있습니다. 아무리 상권 확장은 어렵겠죠. 그 고정 수요를 벗어난 인구가 유입될 게 없으니까요. 상권 확장이 어렵다 보니까 초기에 수익률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1층 상가들이 평균 한 3, 4%대 수익률이 나오는데 최소 4% 이상은 확보된 상가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례로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고객분 중에 실제로 3,400세대 단지 내 상가에 송도 지역에 투자했던 사례입니다. 이게 마트가 임대가 맞춰져 있었는데요. 매매가가 8억 3천, 전용 면적 16.36평인데 8억 3천이면 절대 작은 건 아니죠. 근데 이분이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 8억 3천인데 대출이 50%를 받았어요. 그래서 4억 대출을 받았고 임대차 계약은 1억에 34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무대출 시에 5.55% 수익률 나오는 매물이에요. 근데 이게 취득세를 4.6% 내고 또 VAT 환급을 받게 되면, 우리가 상가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VAT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건물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3억 6,600, 13만 1,352원이 되는데 이제 투자 수익률은 7.86%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매물도, 여러분들이 사실 이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단지 내 상가 잘 투자하게 되면 이 정도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상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접근성이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그래서 초기 임대수익 4% 이상 확보하는 방안으로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 면적 30평 이상의 중심지역 사무실들 투자도 가능한데, 장점은 일단 전용 면적 30평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법인이나 기업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물론 대기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직원 수 10명 이상의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일단 우량 임차인 확보가 좀 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전용 면적 30평 이상 중심지역 사무실들은 거의 서울 중심권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보통 매매가가 한 10억 이내로 충분히 투자 가능하거든요. 최근에 인기가 많아서 매매가 상승이 많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전문직들 사무실, 그러니까 법무사나 합동법무사나 아니면 세무사나 세무법인이나 이런 데들이 주로 임차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최근에 대형 오피스들의 공급이 좀 많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런 데들이 늘어나면 광역적으로 좀 공실위험이 증가하는 리스크도 있으니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액대에 투자 가능한 상층부 상가 중에 사실 진짜 안정적으로 우량 임차인이 계속 오래 있기를 원하신다 한다면
시설 투자가 많은 업종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보통 근데 오피스의 단점은 시설 투자들을 많이 안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설 투자 많이 하는 업종 대표적인 게 병원입니다. 상층부에서는 병원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30평 이상의 대략 한 7, 8억 선 내외의 매매로 가능한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현장을 보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임대 안정성이 높고 시설비가 많이 든 임차인이기 때문에 단기 계약을 안 해요. 최소 5년 이상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 기간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또 그런 업종이 들어오는 입지들이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한 5년, 10년 지나서 또 병원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임대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긴 이후에 병원이 나가도 일반적으로 병원이 재임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은 좀 상세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금액대 또 투자 가능한 게 전용 면적 10평 이내의 중심 상업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홍대 상권이나 뭐 강남 상권이나 각 지역에 A급 상업지역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이제 좀 평당가가 되게 비싼 경우가 많아요. 한 평당 1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전용 면적 한 평당. 상권 확장 시에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면적 대비 높은 시설 투자가 되는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권리금도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만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들이 바로 이런 곳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 유동인구가 많아야 거기에 매출이 크게 나오고 그리고 임대 수요도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로 인해서 유동인구 자체가 줄었잖아요. 이런 데들이 임대료 하락시 위험이 큰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데를 한 번씩 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20평 이상의 중심상업지역 2층 상가들. 2층 상가들은 최근에는 이제 면적이 넓게 들어가는 지역의 우량 임차인들이 이제 임대료 때문에 2층 올라간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은행이죠. 그 다음에 대형 미용실 업종들. 이런 데들이 들어오면 시설 투자를 좀 많이 하고 들어오거든요. 또 장기 임대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중심상업지역은 유동인구에 의한 상권이기 때문에 코로나 리스크도 좀 커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들을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대별로 투자 물건을 찾는다면은 좀 재밌는 물건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상가 투자 전에 체크리스트 두 번째 금액을 결정을 하고 금액에 맞는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금액대별로 투자 물건 유형들별로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